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 또 김 작가님 그 유튜브 채널이 또 재테크 전문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딱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주식이죠. 아, 지금은 주식인가요? 네, 지금은 일단 정부의 정책이 네.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요. 주식은 주식 쪽에 그리고 많이 이제 그런 걸 좀 장려한 것도 있고 네.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사실 여행을 못 가잖아요. 네. 여행을 못 가죠. 그다음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바깥도 잘 못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스트레스를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라는 게 있어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돼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소비를 그런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 스포츠 경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잘 못하는 거죠. 못하지, 다 경기가 못하죠.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어디 갈까? 다 주식으로 가겠다. 근데 또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재력가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주식으로 또 돈을 얻었다는 분은 많이 못 받는 것 같아. 대부분이 또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동안.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네.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돈을 번 이유는 네. 사실 굉장히 똑똑하셔서 공부를 네.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부동산은 팔지 못해서 맞아요. 장기 보유. 아, 그럼 일단 또 좋은 좀 말씀이시구나. 버텨야 되니까. 아,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식은 아니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그쵸. 쉽게 파니까. 주식을 큰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아. 30% 오르잖아요. 네. 사람들 막 난리 나. 아, 예. 그렇죠. 빨리 말고 싶어서. 바로 매도 버튼으로 아, 클릭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장기 보유. 예전에 모 주식을 2만 원대 샀어요. 네. 지금 그 30만 원이에요. 그래요? 다 팔았지 나. 네. 야. 2만 2천 원에 팔았지 나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맞아요. 자, 어찌됐건 근데, 어쨌든, 그, 뭐,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재산이 1호는 바로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동산 뭐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만 해도 그 전세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게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 수도권에 이제 큰 오피스텔을 이제 통째로 갖고 있는 건물주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세입자들 100명 계속해서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직원을 맡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오. 그리고 나한테 돈만 주시오. 알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고 이제 하는데, 근데 100명의 그 오피스텔이 이제 좋았나 봐요. 100명의 이제 세입자들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앞에 이제 전세금 1억씩 받으면 100억이잖아요. 100억이죠. 그럼 100억을 딱 받으니까 이 직원이 욕심이 생긴 거야. 튀었구나.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아니, 바로 튀진 않고, 그 돈을 내가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 방법이 있구나. 해서 80억을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사기꾼이? 여러분이 사기꾼 한번 해보세요. 합법적으로 그래도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합법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합법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월세 돌렸나요? 그렇죠. 월세로 계약을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은 이제 싸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요즘 월세 전세가 집주인한테는 없으니까 월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씩만 줘서 20억씩만 주고 나머지 80억을 그냥 자기가 가진 거예요. 저희 뉴스에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실제 이런 일인데 근데 2년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다 믿은 거야. 왜냐하면 돈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또 월세를 월세를 낸다? 줘요, 집주인한테.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2년에 난리 난 거죠. 이 세입자들이 이제 100명이 집주인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이런 계약을 맺은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난리 나가지고 그 직원을 찾아가 보니까 사무실은 폐업이 됐고 집을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한 달 전에 외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럼? 못 받습니다. 못 받나요?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있어요. 자, 집주인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건에서 과연 누가 가장 과실이 많을까요? 집주인. 집주인도 과실이 있지만 세입자도 과실이 있는 집주인이 아니고 자기 건 자기가, 세입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보증금이니까 자기가 지켜.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지켰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요새는 진짜 얼굴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확인해요? 솔직히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알 수도 없고. 대리인이 그렇죠. 오잖아요. 예, 그렇죠. 대리인이 오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면 돼요. 네.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은 이 누가 소유자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 한번 가져와 봤는데 부동산 가면 떼주던데. 네,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다 보실 줄 아시죠? 네. 여기에 보면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를 보시면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구에 보면 여기 볼까요? 홍길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소도 나와 있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계약하려는 그 집주인이 진짜 홍길동이 맞는지 신분을 확인하면 되지. 뭐를 보고? 신분증 보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리고 돈도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반드시 홍길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가짜 주인한테 속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홍길동이가 바쁘고 남편이 바쁘면 대리인으로 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소라든가 아니면 네. 임대 뭐 오피스텔 전체를 관리해주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자가 남편인데 남편이 너무 바빠. 와이프 와이프가 대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와이프인데 여기 보세요. 나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다 서로 내밀어서. 근데 이래서 전세가 5억짜리인데 내가 좀 급하니까 4억 5천만 받을게. 대신 현금으로 줘.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웬일에서 4억 5천만 원을 그 부인한테 다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를 딱 갔는데 집주인 남편이 찾아왔어.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 누구냐고. 뭐냐? 난 당신 아내랑 계약했다 했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이혼 소송 중이다. 이혼 소송 중에 원수 같은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돈 갖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말고 대리인하고 계약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인감증명, 인감도장 하는데 이 부부끼리는 또 인감도장 금방 가져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하고 확인하시고 자 부득이 대리인하고 왔다. 그럼 확인하셔야 돼. 누구한테? 본인한테. 이 계약 사실 한 적이 맞냐고. 있는지. 어떻게? 전화로 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저는 영상 통화한 적은 있어요. 영상통화 더 좋아요. 야.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네.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좀 전문적으로 알아요.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나냐면 어쨌든 대리인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와이프든 네. 아니면 정말 그걸 관리해준 실장님이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리인 신분증 확인하고 그렇죠. 대리인의 그런 것도 이제 얼굴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인 네. 임대인의 신분증을 당연히 받아서 사본을 꼭 하셔야 되고 인감도장 네. 그다음에 인감도장 증명서 그다음에 그 임대인과 또 전화 통화까지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여기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이걸로 변호사까지 상담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네. 대리인과 계약을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다 철저하게 해도 네. 집주인이 그때 통화했던 사람은 내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음성만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세입자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여기인데 게, 네. 여기까지 가도 대리인과 계약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그때 제 결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성통화보다 영상통화가 그나마 좋아요. 아. 영상통화에서 얼굴 확인하고 거기서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확인했는데도 정말로 아주 사기꾼한테 속았다. 그러면 소송에서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랑 그 세입자랑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 대리인을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영상통화 제 얼굴 보시더니 얘 이렇게 네, 그렇게 하여튼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 계약을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금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내죠? 10% 보내는 저는 10% 이것도 궁금한 게 네. 저렇게 가끔 10% 보내놨는데 사람이 마음 변심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네. 비싸 네, 네. 그래서 바로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네. 하루도 안 돼서 네. 이거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버티던데 맞나요? 일단 계약금은 이제 계약서에 보면은 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단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뺏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는 그냥 주는 거예요? 10%는 그냥 주는 거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00을 이제 상환하면은 계약은 적법하게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예. 말이구나.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가 문제예요. 그 중도구 지불한 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수도 있죠. 아니, 폭등했는데 반대로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폭등하면은 집주인이 안 팔려고 하겠죠. 폭락하면 사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하겠고. 그렇죠.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이때는 계약 해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받은 중도금을 상태에서는 포기하더라도 예. 포기하더라도 중도금을 계약 해지 안 100을 된다. 주겠다, 3배 주겠다, 법적으로는 된다. 해지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만기 때 줄 돈이 없어요. 네. 그래도 예. 그럼 감옥 가야죠. 감옥은 안 가고 선생님 이렇게 감옥을 쉽게 얘기하세요. 채무가 생기는 건 맞지만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을 빨리 해지하시려면 네. 중도금을 받기 전에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지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 자, 그러면 중도금 다음에는 잔금을 내잖아요. 네. 근데 잔금을 지급했으면 그러면 저 집이 완전히 내게 되는 건가요? 노. 등기해야 돼. 네. 그 등기해야 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까지 이제 지불하고 이제 잔금만 남았어요. 등기까지 남았는데 그 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집주인이 그 집 담보 대출로 90%를 대출을 받은 거예요. 제2금융까지 해서. 그 약간의 시차에. 네, 그 시차에. 그래서 이 집주인이 돈을 안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근데 나쁘다. 매수인은 정말로 이 집을 사고 싶어. 돈도 중도까지 냈고. 다 냈고. 자, 누가 이길까요? 경매에서는 누가 돈을 먼저 받아갈까요? 본인이 받겠죠. 저는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은행이 등기를 우선인 거예요. 기준으로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등기가 돼야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니까 여러분 뭐 잔금까지 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빨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잘 됐는지 확인하셔야 여기서 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꼭 이 질문을 해달라고 네네. 하셨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 잔금 이전에 네. 그 보통 이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다가 특약에. 잔금 이전에 네. 대출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넣었어요. 서로 합의해서. 네.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했어요. 네. 이런 경우. 아, 좋은 지적이세요. 이렇게 항상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잘 적어두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세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 집주인이 대출받는 게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고, 해제도 어렵기 때문에 특약에 반드시 기재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기재하느냐? 만약에 등기되기 전까지 추가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0을 상환해 주세요. 이렇게 특약을 딱 적으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적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일단 뭐든지 다 문서화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뭐든지. 그리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맨날 외박하고 늦게 들어오면 미안하다고 해서 명품백 사준다고 말로 하잖아요. 아, 우리 남편 그래요. 다음날 아무리 아내가 명품백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면 안 그만이에요. 사줘. 어떻게 하느냐? 빨리 특약 계약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메모를 이렇게 뜹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농담이고요. 네. 자, 임대차를 좀 보겠는데요. 요즘에 또 전세, 임대차도 굉장히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집에 근저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대출이 되게 많이 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그게 불안하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집값이 10억이다. 10억인데 대출이 5억 원 이상이다. 50% 이상이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돼도 한 90% 정도의 낙찰이 되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나 좀 낡은 집 같은 경우는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4억에 낙찰됐다. 근데 내 전세금이 5억이다. 그러면 1억 원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대출이 많은 집은 또 무슨 또 장점이 있느냐? 집값이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가 싸죠. 세가 네. 싸죠. 네. 그럼 나는 꼭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10억짜리 집인데 나는 5억이 전세금인데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나마 좀 안전하게 하려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또 설정을 할 수 있나? 그러면? 이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국가에서 이제 시행한 제도인데요. 네. 그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아. 전세금 보증보험을 이제 들면 되고, 이제 보험을 안 든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걸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위험을 낮추자는 그러니까 거죠. 보증금을 줄여라. 그렇죠. 1억 정도로 낮추면은 최소한 1억보다는 넘게 이제 낙찰될 수가 있으니까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도 하나의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꼭 충족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주택을 인도받고 실제로 거주해야 됩니다. 네. 가끔 가짜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산 후에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가서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 받아야 주민등록까지 맞춰야 되고, 말씀하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네. 약간의 미묘한 네. 구멍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제가 보통 이제 이사하는 날, 네. 이사하는 날 이제 내가 집을 다 들여놓고 네. 잔금을 다 치르고 네.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 가서 네. 전입신고와 네.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네. 근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하는 게 네. 오늘 이사를 했어요. 아. 그 다음 날부터예요. 네. 근데 그 오늘 집주인이 네. 대출을 받으면 네. 그 효력은 대출 네. 효력은 지금 당장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자로서는 억울하죠. 지금 등기부 등록까지 다 뗐는데 네.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예. 요즘 키 작가님이 이제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는데. 많이 당하죠. 예. 당하지 않았어요. 많이 인터뷰 하시니까, 예. 이제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확정일자는 당일이 아니라 이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은행 대출은 당일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날짜면 은행이 앞서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법을 고치자는 움직임이 많지만,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법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확정일자를 하시고 확인하실 게 그 다음날도 등기부 등본 꼭 떠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보면 을구에 대출이 언제 됐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했다, 확정일자 받다 안심하지 마시고 꼭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확인했어요. 네, 그 다음 대출했네? 네. 그 확인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도 없고. 집주인은 뭐라고 하냐? 아니, 내 집에 내가 대출 받는데 뭐가 문제느냐.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약서에 특약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특약 여기서도. 끊어내요. 그렇죠. 만약에, 추가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금 뭐 전세금 100을 물어달라. 이렇게 특약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 요즘에 최근까지도 전세 낀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계속. 세입자는 나는 2년 동안 계약을 했어. 네. 근데 그 다음 주인이 들어와서 내가 이 네. 집에 들어와 살아야겠습니다. 네.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이제 주택임대법이 있는데, 그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이 대출을 계속해서 안 갚았다.
그러면 경매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매되면은 이 세입자가 전세금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순위가 1순위에 되는 거죠. 그 순위를 결정하는 게 확정일자 날짜와 은행의 대출일자를 보시면 되고요. 확정일자는 은행 대출일자보다 최소한 하루는 앞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제 은행보다 후순위가 된 거예요. 2순위나 3순위가 됐어요.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이다. 근데 이제 그 집은 뭐 5억에 낙찰돼서 은행에 다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국가에서는 마지막으로 세입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액은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액이라 하면 얼마가 소액이에요? 소액은 이제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까지는 우선해서 아무리 후순위더라도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은 1억 원 이하에서 3,400만 원까지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5천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는 무조건 1순위로 받아갈 수가 이것도 있으니까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네. 보증금 1억짜리가 얼마나 그렇죠. 됩니까? 네. 예.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를 하니까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네. 자꾸 막 바뀌고 예, 예. 세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가장 큰 핫 이슈가 또 주택임대차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말도 많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세입자를 위해서 이제 많이 개정이 됐는데요.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보통 살면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살고 싶다고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집주인은 그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무조건이요? 예,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돼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괜찮잖아. 그거는 그렇죠. 예외적으로 다만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 그러면 그 실거주하겠다. 경우에도 뭐 집주인한테 살지 못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네네.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해서 살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이제 세를 많이 주는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 멍청. 세입자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해놓고서 다른 사람을 들여오는 경우에 세입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네.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상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갱신할 경우에 이제 집주인이 세를 막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뭐 2년이든 4년이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또 집주인이 이 보증금하고 전세금 없다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근데 주겠다. 안 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다음 사람이 꼭 들어야만 내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계약서에 돈이 없는데 분명히 어떡해. 2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은 실제로 돈을 안 준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내가 돈을 받을 거를 기대하고 다른 집에 또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새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내가 주소를 빼와서 그 집에 주소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돈을 절대 받기 안 돼요. 전에는 빼면 안 그렇죠. 돼요. 돈을 받기 전에 주소를 빼는 순간 내가 대항력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주소, 내 몸은 하나인데 이 집에 또 주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소는 하나인데 두 개를 가릴 수도 없고. 내용 증명. 네,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고요. 내용 증명 보내도 안 주면은 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임차권 이제 지방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은 이 등기부에 세입자 누구라고 임대차 등기가 딱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사를 가셔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 돈 안 주죠. 그래도 안 주면은 이제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해야겠죠. 가압류. 네, 가압류하면은 또 주는 경우가 있고 가압류 했는데도 안 줘. 안 준다. 그러면 법원에 또 지급 명령을 또 신청하면 되겠죠. 그래도 안 주면은 정식 재판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등기부등본과 네. 집주인과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긴 하고 그죠. 맞습니다. 이 뒷단계까지 가면 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고 돈 받는 것도 피곤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부동산, 그 다음에 전세금 꼭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꼭 여러분 확인하시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